30평생을 일해서 드디어 건물주가 됐다고. 30년 동안 아침마다 서류 가방을 들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경비복을 입고 아파트 관리실로 출근합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참습니다. 어제는 입주민이 택배를 던지듯 건넸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겠지만 지금은 그냥 고개를 숙입니다. 손에 든 것은 경비 일지와 은행 톡촉장뿐입니다. 한때 7억짜리 건물 앞에서 건물주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 건물엔 법원 경매 낙찰 공고만 바람에 펄럭입니다. 3억이 증발했습니다. 퇴직금 4억이 1억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올해 63 한도현입니다. 지방국립대 경영학과를 나와 중소기업 관리본부에 입사했습니다. 29살 때였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시작해서 30년을 한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예산관리, 원가 절감, 재무 분석. 제 업무는 언제나 숫자였습니다. 회사 돈이 어디로 얼마나 흘러가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을 때도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했을 뿐입니다. 출근부에 지각 한 번 없었고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돌렸습니다. 상사가 부르면 달려갔고 부하 직원이 실수하면 제가 덮어줬습니다. 그렇게 40대 중반에 부장이 됐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 줄곧 집을 지켰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꾸리고 제가 벌어온 월급을 관리했습니다. 큰 불만 없이 살았습니다. 딸은 대학을 나와 직장을 다니야 결혼했습니다. 사이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명절 때 찾아와 술 한잔 나누면 그걸로 됐습니다. 저축은 꾸준히 했습니다. 월급의 30%는 무조건 적금에 넣었습니다. 아내도 생활비를 아껴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옷 한 벌 사는데도 신중했고 외식은 한 달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모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성실한 삶이었습니다. 60이 되던 해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예퇴직 권유였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석 달 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임원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제자리에 후배가 앉았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손에 쥔 퇴직금은 4억 원. 30년 치고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받는 목돈일 줄은요. 퇴직 석 달 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혼자 사실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월 200만 원. 제 연금은 65세부터였습니다. 5년이 남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200만 원씩 60개월이면 1억 2천만 원. 퇴직금이 절반 이상 날아가는 구조였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회사 다닐 땐 6시에 일어나 신문을 봤는데 지금은 9시까지 잠을 잤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깨는 거였습니다. 아내는 아침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늦게 주무시는데 깨울까 봐요. 그렇게 말했지만 속뜻은 알았습니다. 굳이 아침 차릴 필요 없다는 거였죠. 서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부동산 투자 서적이었습니다. 월세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꼬마 빌딩 하나만 있으면 매달 월세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안정적 수입.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30년간 회사 예산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숫자는 제 언어였습니다.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서울 외곽 꼬마 빌딩 시세를 뽑았습니다. 최근 10년 데이터였습니다. 엑셀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연도별 매매가, 전월세 시세, 공실률, 주변 개발 계획 하나하나 입력했습니다. 회사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숫자가 채워지니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석 달 동안 자료를 모았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 인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장으로 갔습니다. 평일 오전 10시, 점심 12시, 저녁 6시. 3번 방문해서 유동인구를 세었습니다. 주변 건물 공실률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5곳을 돌며 임대료 시세를 물었습니다. 모두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엑셀 파일이 완성됐습니다. 최근 10년간 해당 지역 꼬마 빌딩 매매가 연평균 상승률은 3.2%였습니다. 평균 공실 기간은 2개월. 평균 임대 수익률은 5.8%. 재산세 및 유지비는 연 400만 원. 데이터가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안정적이라고. 특정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억. 지어진 지 15년 됐지만 구조가 탄탄했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3개 업체. 월세 총 350만 원. 계약 기간이 각각 2년씩 남아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퇴직금 4억에 대출 3억. 이자는 연 4.5%. 월 150만 원. 임대 수익 350만 원에서 유지비 월 50만 원 빼면 순수익이 월 150만 원. 어머니 요양비 200만 원은 못 내도 월 50만 원 적자만 메우면 됐습니다. 65세 연금 나올 때까지만 버티면 됐습니다. 10년 데이터가 증명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건물 하나 사기로 했어. 아내가 수저를 놓았습니다. 건물이요? 응. 꼬마 빌딩. 7억짜리. 월세 받으면 안정적이야. 그런데 돈이 어디 있어요? 퇴직금 4억에 대출 3억 받으면 돼. 내가 3달 동안 분석했어. 10년 데이터 다 뽑아봤고.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대출을. 10년 데이터가 말해. 이 지역은 안전해. 공실도 평균 2개월이고 임대료도 꾸준히 올라. 당신. 여보, 내가 30년 숫자 다뤘어. 이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어. 아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생 제 결정을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따를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틀 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재무관리 경력자가 석 달간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10년 데이터가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10년 데이터가 모두 과거였다는 것을, 미래는 과거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요. 건물주가 됐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올라갔을 때 기분이 묘했습니다. 30년 월급쟁이로 살다가 처음으로 자산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명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도현 대표. 직함은 없었지만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첫 달은 순조로웠습니다. 3개 업체에서 월세가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350만 원이 찍혔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구나. 이게 자산소득이구나.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출 이자 150만 원 빼고 유지비 50만 원 빼면 월 150만 원 순수익. 계획대로였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2층 무역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못 낼 것 같다고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사정이야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한 달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한 달.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월세가 안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니 책상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옆 호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사흘 전에 짐 싸서 나갔어요. 잠적한 겁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뺐습니다. 2개월치였습니다. 700만 원.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니 손해였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야 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석 달은 잡으셔야 합니다. 석 달. 제 데이터에선 평균 2개월이었는데요. 그 사이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갔습니다. 월 150만 원. 임대 수익이 200만 원으로 줄었으니 순수익은 0원.
적자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시적 문제니까요. 넉 달째 되던 날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260만 원.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제 계산엔 연 4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520만 원이었습니다. 120만 원 차이. 건물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냈습니다. 5개월째 새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디자인 회사였습니다. 월세 100만 원. 전 임차인보다 적었습니다. 요즘 시세가 이래요. 이것도 괜찮은 편입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계약했습니다. 그 다음 달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3층 사무실에서 난방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배관이 노후됐네요. 교체해야 합니다. 얼마나 드는데요? 200만 원 정도요. 200만 원. 한숨이 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건물주 책임이었으니까요. 그 달 수지를 계산했습니다. 임대 수익 300만 원, 대출 이자 150만 원, 유지비 50만 원, 보일러 수리비 2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처음으로 적자가 났습니다. 엑셀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10년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분명 평균 공실률은 2개월이었습니다. 평균 임대료도 제가 받는 것보다 높았습니다. 뭔가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은 원래 변동성이 있으니까요. 곧 회복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건물을 산 지 6개월쯤 됐을 때 뉴스에서 금리 인상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준 금리가 5.25%에서 6.5%로 올랐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이자율이 조정된다고 했습니다. 4.5%에서 6.5%로 월 이자가 15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임대 수익 300만 원, 대출 이자 220만 원, 유지비 50만 원, 순수익 30만 원, 어머니 요양비 200만 원 내려면 월 17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통장에서 까먹어야 했습니다. 2달 뒤 3층 디자인 회사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사무실을 축소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고 다시 공실이 됐습니다. 중개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요즘 정말 어려워요. 석 달에서 6개월은 잡으셔야 합니다. 6개월. 그동안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왜 이렇게 줄어요? 일시적이야. 공실 때문에 그래. 곧 채워질 거야. 언제요? 석 달 안에. 거짓말이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넉 달이 지나도 임차인이 안 들어왔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월세를 좀 내리시는 게 어때요? 얼마나요? 10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요. 30만 원을 깎아야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달 수지는 최악이었습니다. 임대 수익 270만 원, 대출 이자 220만 원, 유지비 50만 원, 마이너스? 통장에서 월 200만 원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고혈압이네요. 스트레스 받고 계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혈압이 160이에요. 약 드셔야 합니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하루 한 알씩.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했습니다. 퇴직금 4억 중 건물에 4억 들어갔고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빠지면 1년이면 2,400만 원. 어머니 요양비까지 합치면 4,400만 원. 대출은 3억. 건물을 팔아야 하나. 하지만 지금 팔면 손해였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돌아눕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제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짜증이 났습니다. 계속 물어보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도
내가 30년 숫자 다뤘다고. 이 정도는 관리할 수 있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건물에 갔습니다. 공실인 3층을 올라갔습니다. 텅 빈 사무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주변 건물들도 비슷했습니다. 임대문이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얼어붙은 겁니다. 엑셀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10년 데이터. 공실률 평균 2개월. 임대료 상승률 연 3%.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실은 6개월째였고 임대료는 내려갔습니다. 데이터가 틀렸나? 아니, 세상이 변한 겁니다. 10년 데이터는 과거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약을 꺼내 먹었습니다. 혈압약. 예순에 처음 먹는 약이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처음 연체한 건 13개월째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연체 안내. 일주일 내 입금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손에 든 돈이 없었습니다. 아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00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생활비였습니다. 허락도 안 구하고 뺏어 넣었습니다. 아내가 알았습니다. 저기, 통장에서 돈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미안해. 급해서. 네, 괜찮아요.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랬던 것처럼요. 2달 뒤 또 연체했습니다. 이번엔 빌릴 곳이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이번이 3회차 연체입니다. 더 이상 연체되면 기한 이익 상실 처리됩니다. 무슨 뜻인가요?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불가능하시면 경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경매.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아빠인데.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말이 막혔습니다. 아빠, 아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잘 지내지? 네, 아빠도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급하신 거 있으시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3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엄마한테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자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하지만 300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건물을 금매로 내놨습니다. 7억에 샀던 건물 6억에 올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5억 5천으로 내렸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아무도 안 사요. 금리 높아서 대출도 안 나오고 5억 밑으로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5억이요? 네.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경매 신청 예정. 한 달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네, 아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건물. 경매 넘어갈 것 같아. 아내 손에서 수저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대출 갚고 나면 별로 안 남을 거야. 얼마나 남는데요?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1억 정도? 아내가 입을 가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4억이 1억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법원 직원이 나와서 건물을 감정했습니다. 낙찰 최저가 4억 5천. 첫 경매에서 유찰됐습니다. 두 번째 경매 4억. 낙찰됐습니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낙찰가 4억. 대출 3억 갚고 나니 1억. 중개 수수료와 세금 내고 나니 7천만 원. 퇴직금 4억이 7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3억 3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말만 믿었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숫자 다뤘다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10년 데이터 분석했다고.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따랐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불안했어요. 처음부터. 대출 3억이라고 했을 때. 근데 당신이 괜찮다고 하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평생 당신 월급으로 살았는데 아내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4억이 7천으로 줄었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60 넘어서. 어떻게? 평생 제 눈치를 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제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울면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아내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데이터, 완벽한 분석, 합리적 판단, 다 소용없었습니다. 세상은 숫자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외곽 작은 빌라에 삽니다. 전세 1억, 남은 7천만 원 중 3천을 넣었습니다. 나머지 4천만 원은 통장에 남겨뒀습니다. 조금씩 쓰며 지냅니다. 아내는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설거지였습니다. 60평생 집만 지켰던 사람입니다. 월 150만 원. 저도 일을 찾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였습니다. 월 200만 원. 63세 시작한 일입니다. 처음 석 달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식탁에 국그릇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귤 한 봉지를 사서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귤을 까서 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지금은 둘이 벌어서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머니 요양비 200만 원 내고 나면 150만 원. 적금을 시작했습니다. 월 50만 원씩. 작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1년 반 뒤면 연금이 나옵니다. 월 250만 원. 아내와 제가 버는 돈의 연금까지 합치면 월 600만 원입니다. 어머니 요양비 내고도 4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때부터는 여유가 생깁니다. 어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연금 나오면 우리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전세로 살자. 이제 집 때문에 욕심 부리고 싶지 않아.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3억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4천만 원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무엇보다 건강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약도 끊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습니다. 경비실 출근 전에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돕니다. 저녁엔 아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합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내도 건강을 챙깁니다. 식당 일이 힘들지만 틈틈이 스트레칭을 합니다. 주말엔 같이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체조에 나갑니다.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습니다. 건강하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63이면 요즘 세상의 젊은 축입니다. 100세 시대라지 않습니까? 아직 35년 이상 남았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끝입니다. 그걸 이제야 압니다. 10년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완벽하게 분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과거였고 미래는 달랐습니다. 숫자로 모든 걸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진짜 안정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큰 건물보다 작은 일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건강하게 욕심내지 않고 성실하게 살면 된다는 것을,
며칠 전 경비실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걸 봤습니다. 오렌지빛이 아파트 숲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풍경입니다. 숫자만 보느라 세상을 안 봤으니까요. 지금은 다릅니다. 해가 뜨는 걸 봅니다. 아내가 끓인 국을 먹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귤을 삽니다. 매일 아침 걷습니다. 건강을 챙깁니다. 작지만 확실한 것들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게 전부입니다.